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1년 전 엄마를 떠나보내고 몇 개월은 방황 아닌 방황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막상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딱 1년이 지나서 엄마를 보러 갔다 왔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오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사실 몇 달 전에 남편과 이혼이 성립되어서 이젠 혼자가 되었어요. 끝까지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았던 상황이라 길고 긴 시간 끝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약해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주변에는 서로 맞지 않아 헤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쉽게 말하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려고요. 결혼을 할 당시 남편은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매달 버는 돈도 달랐지만 시댁은 양가 부모님이 모두 계시고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집안이었지만 저희 집은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절 엄청 못마땅해 하셨죠. 상견례 자리에서도 대놓고 저희 엄마에게 못마땅함을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진영이가 뭐 하나 빠질 곳이 없잖아요. 주변에서도 진영이만 소개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실 저는 그 주변에서도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진영이가 뜬금없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 진영이가 어디다 내놓아도 빠질 애는 아니니까 은수가 마음에 꼭 들어차는 건 아니지만 뭐 애들이 좋다고 하니 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사보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딸 자식 있는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은 부모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은수가 부족하게 보이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해낼 겁니다. 부족한 엄마 만나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누구보다 올바르게 잘 자란 아이입니다. 조금만 더 너그럽게 봐주시면 저희 딸도 알아서 잘할 겁니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거야 앞으로 지켜보면 알 테고 솔직히 저희는 우리 진영이가 장가 간다고 하면 집이라도 한 채 떡하니 주고 싶었지만 사실 성에 차야 말이죠.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마음이 열리는 건데 마음에 딱히 차는 애가 아니라서 그런가 애들이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는 말은 들으셨죠? 보아하니 예단이나 이런 거 하실 형편은 아니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주고받는 건 서로 없는 걸로 할까요? 아닙니다. 사돈댁에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저도 딸아이 한 명이라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시집 보내려고 준비해 둔 것도 있고요. 애들 결혼하는데 저도 많이 보태겠습니다.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엄마는 제 마음이 더 중요하시다면서 꾹 참으셨죠. 남편도 상견례 이후에 저와 엄마에게 사과를 했고 어차피 먼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으니 볼 일이 자주 없을 거란 확답을 받고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도 시모는 남편을 보러 몇 시간 떨어진 거리를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자주 전화도 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쉽게 생각을 했던 게 문제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하셨어요. 회사에 있을 때 회의에 한 번 들어가면 전화를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시모는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하루는 회의가 끝나고 부재중 전화가 70통 넘게 찍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회의 가느라고 전화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전화가 70통이나 찍혀 있어가지고 놀랐어요. 어디 사고라도 나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 또 쓰러지셨어요? 남편도 지금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 있으셔서 전화 주신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일 있어야 너한테 전화할 수 있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는데 한 통을 안 받아? 네 목소리가 얼마나 비싸길래 70통이나 해야 겨우 통화할 수 있는 거니?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화를 안 받아? 회의를 하면 한다고 미리 메시지라도 보내놓던가. 언제 내가 전화를 할지 알고 그렇게 핸드폰을 놓고 다녀?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 회의실 보안 때문에 핸드폰은 들고 들어가지 못해서요.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전화 확인을 이제야 한 거예요. 급한 일이시면 남편한테 연락 먼저 해보시지. 무슨 일 있었나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 아들 아침에 뭐 먹었나 해가지고 전화해봤다. 애가 저번에 보니까 너무 기운이 없고 살도 쪽 빠졌더라고. 아침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니? 내가 말했잖니?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거라고. 걔가 아침은 안 먹겠다고 해도 네가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 일찍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지 말고 밥상 싹 다 차려지면 깨우고. 알았지? 아침밥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남편 아침밥 안 먹어요, 어머님. 지금까지 살면서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결혼했다고 아침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요즘은 안 먹고 간단하게 주스 갈아주고 있어요. 그것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 그래도 먹으라고 해서 먹이고 있는데 아마 남편이 주스도 안 먹겠다고 할 것 같아요. 결혼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니? 남편 아침밥을 꼭 챙겨줘야지. 네 회사가 중요하니? 남편이 중요하니? 너 가끔 보면 결혼 안 한 사람처럼 행동하더라. 너한테 중요한 건 네 남편이야. 어떻게 아침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꼴랑 주스로 끝내려고 해? 이제부터 아침마다 아침밥상 사진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 반찬은 매일매일 새벽에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알지? 시모는 남편 어릴 적에도 챙겨주지 않았던 아침밥을 뜬금없이 챙겨줘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몇 번 차려줘도 먹지 않으니 그다음부터는 챙기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선 시모는 끊임없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화가 나서 시모에게 난리를 치고 난 뒤에야 시모의 아침밥 타령은 끝이 났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나 남편은 사실 자녀 계획이 없었어요. 특히나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아 했거든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저희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관여했어요. 너희 부부관계는 얼마나 하니? 남자가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 와서 퍼져 있는 와이프 볼 때마다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더구나. 네가 몸 관리를 잘해야 남자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거야. 알지? 운동은 좀 하니? 요즘 애들은 결혼 전에 관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넌 혹시 그런 거 아니니? 네? 지금 무슨...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어머님. 손주 계속 요구하면 남편은 아예 자기가 피임을 하겠대요. 간단하게 끝난다고 하니까 그럴 생각도 있다고 하는데 어머님 자꾸 저희한테 손주 얘기하시면 저도 굉장히 난감해요.
걔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막상 나가보면 좋아할걸? 여자가 그래서 잘해야 하는 거야. 남자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면 참을 수 있겠니? 너도 좀 관리를 하렴. 밖에서 만나는 여자들은 얼마나 몸매도 좋고 예쁘겠어. 그래도 본처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밖에서 딴 여자 품고 왔어도 집에는 돌아오니까 너무 그런 걸로 잔소리도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뿌띠 시술 하는 것도 있는데 좀 헐거우면 그런 것도 가보는 것도 낫지 않겠니? 경악스러운 시모의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이 아이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무조건 제가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라면서 당장 임신부터 하라는 말을 꺼내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모의 간섭 때문에 남편과는 엄청 다투기도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살면서 시모의 간섭을 그 정도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독립하고 나서 우리 엄마 독립한 집도 보러 온 적 없는데 무슨 우리 부부 관계까지 관여를 해? 당신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냥 며느리니까 편안하게 친해지려고 하는 말을 당신이 너무 깐깐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 세상 천지에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해?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아이 생각 없다고 말을 했을 땐 별말 없이 니들 알아서 하라고 했어. 그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거야.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당신한테 말을 하겠어? 나라고 어머님한테 뭐라고 안 했겠어? 그런 거 아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 말을 하면 뭐하냐고.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잖아. 나 더 참으면 진짜 터질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중재 좀 해줘. 엄마가 도대체 뭘 한다고 내가 중재를 해? 여길 찾아오기래. 아니면 당신한테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해? 뭐래? 그냥 친해지려고 전화 좀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해? 당신 너무 시어머니라고 배척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어른이 좀 잔소리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며느리 처음이잖아.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내가 보여줬잖아. 어머님 부재중 전화 나한테 수십 통이나 남긴 거. 그거 보고서도 지금 나한테 어머님이 잘못이 없다고 한다고? 아, 진짜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당신 진짜 웃긴다. 효자가 따로 없네. 솔직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적 있어? 우리 엄마는 한 번 한 적 없는데 어머님은 매일같이 나한테 연락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안 인상하다고? 옛날 사람이잖아. 엄마는 시집살이 당신보다 훨씬 심하게 당했고 그걸 알면서 엄마가 왜 당신한테 그러겠어? 엄마는 당신 챙겨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너무 까탈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 속마음을 좀 알아봐. 당신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때 돼서 우리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거야. 친정 엄마보다 5살이나 더 어린 시모는 훨씬 더 옛날 사람처럼 구셨죠. 무조건 남편이 최고,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시작되었던 잔소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직접 시댁으로 오라고 요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결혼을 한 지 몇 달이 지나고 난 후부터 시모는 줄기차게 주말마다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죠. 어머님, 이번 주 저 회사에 일정이 있어서 못 내려가요. 남편도 주말에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요. 특별하게 일 있는 거 아니면 다음에 갈게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남편이 전화했을 땐 어머님 별일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랑 남편 다 일정 있어서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달 말쯤에 좀 한가할 것 같은데 그때 같이 내려갈게요. 아들이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니? 너 혼자 오면 되지. 와서 집안일 좀 하고 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라. 나는 이제 체력이 안 돼서 그런가 네 시아버지 주말에 간병하는 거 나 혼자서는 영 못하겠더라. 이런 거 솔직히 며느리가 와서 해야 하는 거 알지? 집안일인데 네가 와서 척척해주면 좋겠다마는 요즘 애들은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며?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일일이 말해주는 거야. 아버님 간병이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 그냥 간병인을 쓰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님 체력도 그렇고 힘드시잖아요. 안 그래도 남편도 어머님한테 간병인 쓰자고 했다고 하던데 그냥 간병인을 쓰세요. 요즘은 그게 나아요. 주말에는 제가 종종 내려갈게요. 이번에는 회사 일 때문에 안 되고 일 없을 때는 저도 내려가서 도울게요. 남의 손을 빌리라는 거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거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가족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니?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가 몸져 누워있는데 한 번을 안 내려와서 간병도 안 하고. 에휴, 우리 애들이 착해서 너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지? 원래 이런 건 다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게 만들어? 어머님, 저번에도 저 혼자 내려가서 집안일 싹 다 해드리고 했잖아요. 다른 식구들은 그 근방에 살면서도 한 번도 얼굴 안 비친다면서 저한테 하소연도 하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잔말 말고 이번 주반에 내려와서 네 시아버지 간병해. 시어머니까지 알아놓게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너뿐만 아니라 네 부모까지 욕먹이는 거야.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시댁 안 챙기는 거 봤니? 너 같은 며느리는 아무도 없을 거다. 시부가 질환이 있어 가끔씩 혼자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모는 다른 식구들에게는 연락도 안 하고 저에게만 와서 간병하라는 말을 하시곤 했죠. 다른 식구들은 직장도 안 다니고 집에서 쉬고 있어도 한 번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다른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간병비를 주겠다고 해도 굳이 며느리가 간병을 할 수 있다면서 고집도 부리셨어요. 언젠가는 남편이 사업차 접대를 하고 늦게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자들과 같이 밤새 놀았던 걸 알고서는 저와 크게 다퉜던 날도 있었죠. 그때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통보를 했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는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니? 어떻게 네 입에서 그딴 말이 나와? 이혼이 뭐 쉬운 줄 알아? 남자가 바깥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하나 감수도 못하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아들 돈으로 쉽게 놀고 먹으면서 살면서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당장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남편 밖에서 여자 끼고 놀다가 들어왔어요. 밖에서 뭔 짓까지 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런 거 알면서도 저한테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님 젊었을 때 하도 여자들이랑 놀아나서 내내 눈물바람이었다고. 저한테 어머님이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너 지금 시어미한테 따지는 거냐? 네가 이렇게 독하게 나오니까 아들이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네가 집에서 고분고분하게 남편 말을 들었으면 걔가 밖에서 다른 여자랑 놀아날 일이 뭐가 있어?
네가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누구를 탓하니?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 접대하려고 하면 여자 좀 끼고 살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야 되겠어? 잔말 말고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하고 너는 밥상 차려놔. 내가 들어오라고 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 바짝 엎드리면서 남편 떠받들고 살아야지. 뭐 하는 거야? 집에서 남자 자존심을 세워줘야 밖에서도 일을 잘하는 거야.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시모의 말이었지만 사실 전 시모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이때쯤 남편의 사업은 눈에 띄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댁에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시댁에서는 본인들 명의 집을 남편에게 넘겨주셨죠. 남편은 겨우 집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가는 제가 치러야 했어요. 내가 니들 잘 살라고 우리 집까지 넘겨줬는데 너는 고작이 이따위로 나를 대접해야 되는 거니? 너 앞으로 우리 집에 매주 와서 집안일 해. 평생 일궈낸 우리 집을 너한테 넘겨줬는데 네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가 시댁 명의를 저희 남편에게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남편 사업이 왜 그렇게 힘들어졌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쓸데없이 남들한테 접대하다가 돈만 쓰고 제대로 된 계약을 따내지도 못하고 제가 옆에서 누누이 말할 때마다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바깥 일을 하는 걸 무조건 지지해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 사람이 현명해야 바깥 사람도 마음 편하게 사업할 수 있다고 한 걸 네가 곡해해서 그런 건데 왜 날 탓하니? 네가 애초에 남편을 잘 달래고 설득해서 현명하게 운영하게 했으면 진작 이런 일이 있었겠어? 어쨌든 우리가 집을 줬으니까 니들이 지금 다시 잘 살게 된 거 아니니? 그럼 그 값을 해야지. 시모는 집을 남편 명의로 줬기 때문에 제가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셨죠. 내내 저를 괴롭히면서 주말마다 시댁에 오게 하셨고 저는 묵묵히 그 요구를 따랐지만 시모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었어요. 지쳐갈 때쯤 남편은 사업을 접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기회로 해외로 나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남편은 혼자서 해외로 파견 근무를 가겠다고 했고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가 말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쏟아내시더라고요. 너는 남편이 그 먼 타국에 간다고 하는데 한 번을 안 말리니? 얘 혼자서 고생하면서 돈 벌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 잠이 안 와서 미쳐버리겠어. 어떻게 거기서 혼자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 네가 좀 말려보면 안 되겠니? 아이고, 애가 쓰게 고생하면서 키워놓은 귀한 아들을 한국도 아니고 멀리 타국에 보낼 생각을 하니까 내가 눈물이 타난다. 어머님,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일하고 이미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어서 편하고요. 차라리 그런 곳 가서 여기서 쓸데없이 돈 쓰고 다니는 것보다 차곡차곡 돈 모아서 오는 게 나아요. 남편도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어머님이 옆에서 그러시면 남편 마음만 심란하고 어지럽지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독한 년? 너 때문에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아니니? 네가 살림을 알뜰살뜰 애초에 잘했으면 아들이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여기서 멀쩡히 하던 사업을 도대체 왜 접어가지고선 네가 자꾸 접대하지 말아라 어째라 하니까 걔가 사업 다 정리하고
안 하던 막노동 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 해외 나가서 돈을 굳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궁금하시면 어머님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굳이 가겠다면서 하는 걸 저보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남편 저랑 생활비도 똑같이 냈어요. 저도 궁금하네요. 그 수많은 돈들을 어떻게 썼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남편이 해외로 떠나고 난 후부터 시모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어요. 전화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뜬금없이 집에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인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현관 도어록을 계속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라서 문 밖을 확인해 보니 시모였죠. 너 이거 왜 번호를 바꾼 거야? 혹시 다른 사람 오면 안 되니까 바꾼 거니? 이렇게 비밀번호 바꾸면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오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어떻게 이 시간에 집에 있어? 너 회사 그만뒀니? 아이고, 밖에서 고생하는 우리 아들 돈 쓰면서 이렇게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먹으며 지내려고 해외까지 보낸 거구나? 어머님, 그거 아니에요. 저 오늘 아파서 집에서 하루 쉰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안 그래도 저번에 어머님 저희 집 들린 것 같아서 전화 드렸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번에도 집에 한 번 오셨죠? 경비원 아저씨가 어머니 왔다 갔다고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번 주시지. 낮에는 저도 없는 시간대인데 이 시간에는 웬일이세요? 그냥 뭐 한번 확인차 와봤다. 왜? 여기서 딴 놈이라도 불러서 놀고 있으려고 그랬니? 내가 물어보니까 남편 해외 보내고 난 후에 아내 혼자서 바람 피우고 그런 집안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확인차 와봤어. 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딴 놈이랑 불러서 놀고 있어요. 그럴 일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저번에 경비원 아저씨한테 우리 집에 오고 가는 사람 누구 있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집안 옷장이란 옷장을 다 열어보시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알겠다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집을 나가셨죠. 채 몇 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폭풍처럼 왔다 간 시모의 태도에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 시기였는데 그런 제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셨죠. 그러던 중 엄마가 아프시게 되었고 전 엄마 간병을 위해서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시모가 아시고서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셨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네 시아버지가 아플 때는 회사 일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네 엄마가 아프니까 바로 그만둬? 생활비는 어쩌고? 일을 그만뒀다는 거니? 우리 아들 해외로 보내서 돈이나 벌게 만들고 그 돈 네가 싹 다 쓰려고 그러는 거지? 나 그런 꼴 못 본다. 네 엄마 아픈데 병원비 한 푼이라도 쓰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어머님은 아버님 자식이 남편 말고도 셋이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식들이 간병비도 다 보태주겠다고 했고 돌아가면서 간병도 오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굳이 저한테 간병하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남편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장모님이세요. 그럼 장모님이 아픈데 병원비 1원이라도 보탤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머니 생활하시는데 쓰시는 생활비 오로지 남편이 번 돈만 드린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너는 출가 외인이야.
시집을 왔으면 시부모를 부모처럼 섬기고 모셔야지. 아직도 친정부모 품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간병까지 하겠다고 나서는데 화가 안 날 시모가 어디 있어? 당장 회사 다시 다니고 네 엄마는 병원 입원해서 살면 될 거 아니니? 네 엄마 살던 집 팔면 그걸로 병원비랑 간병비 쓰면 될 건데 굳이 네가 회사를 그만둬서 간병하고 병원비도 우리 아들 돈으로 써야 되겠어? 어머님 아들 돈으로 병원비 1원도 안 쓸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전화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 전화는 되니까 자세한 건 남편한테 물어보시고요. 안 그래도 저희 엄마 아파서 정신없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 어렵네요. 전 바로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죠.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시모는 바로 집으로 쫓아와 아픈 엄마 앞에서 난리를 피우셨어요. 너 어떻게 우리 아들을 구워 삶았길래 나한테 걔가 뭐라고 해? 네가 우리 집에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들이 그 먼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네 엄마 병원비를 대줘야 하는 거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희 엄마 많이 아프시고 여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 난리 피우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남편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진 모르겠는데 여기 오셔서 이 난리 피우실 일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여기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뭐? 감히 시어머니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해?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이런 말을 하니? 네 엄마 불러. 내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교육을 그따위로 했으면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지 한번 물어나 봐야겠다. 당장 불러! 남편 돈으로 병원비 쓴 거 1원도 없으니까 이렇게 행포 놓지 마시라고요. 병약한 사람한테 소리치고 겁박하는 것도 고속감이라는 거 모르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셔서 독설하시면 시어머니고 뭐고 고소할 테니 그리 아세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엄마를 당장 부르라는 시모를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미워질 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모에게 쩔쩔매고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는 그렇게 엄마 간병에 집중했죠. 그러다 몇 주 뒤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도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연락을 하게 되었죠. 난 못 간다.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장 가면 부정 타는 거 알지? 가도 뭐 할 일도 없고. 그나저나 너 우리 아들한테 오라고 연락한 거 아니지? 그 멀리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니? 괜히 연락해서 오라고 하지 말고 장례 네가 알아서 잘 치르렴. 이미 남편한테는 연락 다 했어요. 어차피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할 거라 친인척들만 모여서 조용하게 치를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 오셔도 상관없고요. 남편은 비행기표 알아보고 온다고 하던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굳이 걔한테 왜 말했어? 장례 끝나고 말해도 될 것을. 자기 부모도 아니고 굳이 와서 장례까지 지켜봐야 한다니? 다시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 아니다. 내가 전화해서 말아마. 너한테 맡겨봤자 오라고나 하겠지. 시모의 마지막 말에 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편에게는 올 필요 없다고 통보하고 혼자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친정집 정리를 위해 가봤더니 도어록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초인종을 눌러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벌써 장례 끝났니? 그렇게 애처로워 하더니만 네 엄마 그렇게 빨리 보내줄 거였어? 안 그래도 내가 여기 정리 좀 했어. 네가 정리하려고 하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할 거 아니니. 대충 정리는 했으니까 이번 주말에 짐들 알아서 싹 정리하고 치우렴. 알았니? 도어록은 왜 바뀌었어요? 그리고 언제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엄마 집은 왜 치워놓으시고, 설마 밖에 있는 저 박스 엄마 짐 담아서 내놓으신 거 아니시죠? 왜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가고 짐은 왜 함부로 치우신 거예요? 네 어미 병원비 네 아들 돈으로 썼으니 이 주택은 내가 가져가야 쌤쌤이지? 설마 우리 아들 돈 쓰고 나서 입 싹 닦는 건 아니지? 어차피 우리 아들도 사위이니 지분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병원비까지 대줬으니 일도 안 한 네가 여기 지분이 뭐가 있겠어? 알아서 내가 정리한 거니까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뭐? 함부로 치워? 뻔뻔한 시모의 얼굴을 보면서 전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얼마 뒤 남편은 한국으로 들어왔고 집에 있던 제 앞으로 시모를 끌고 왔죠. 시모는 남편의 태도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자 시모는 펄쩍 뛰면서 말리더라고요. 아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왜 얘한테 무릎을 꿇어? 너, 여우 같은 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무릎을 꿇게 만들어? 당장 사과 못해? 어떻게 말했길래 우리 아들이 사색이 돼서 나를 여기로 끌고 와? 집에 사람 들이는 거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니만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뭐야? 너 지금 당장 말 안 해? 엄마, 제발 좀 알지 못하면 조용히 좀 해. 지금 이 상황에서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설명을 다 했는데도 이러고 있어?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만 없으면 엄마가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했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얼른! 아이고, 얘가 순에 빠져가지고 와이프 말이라고는 곧 죽어도 믿어야 되고 너 이런 순한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얘가 이렇게 덜덜 떨면서 말을 하니? 뭐야, 뭐 압박이라도 한 거니? 우리의 통장 네가 가지고 있기라도 한 거야? 그거 얼마길래 얘가 이렇게 벌벌 떨어? 그 순에 빠진 그 자식이 벌인 일이나 그럼 그쪽이 수습하세요. 저는 이제 아무런 관여 안 할 테니까.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떤 지랄을 하고 있었는지. 그나마 남아있는 애정으로 꾹꾹 참고 있었는데 다행히 네 엄마가 그 애정도 다 깨부수어줬네. 이혼하자. 우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대기 사는 그 집 도로 가져와야 쌤쌤이지? 네 엄마 집 이젠 내 거거든? 당장 네 엄마랑 이 집에서 꺼져. 시모의 집도 제 명의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시모는 객결까지 했어요. 부족한 줄만 알았던 사돈댁이 남편에게 계속 도움을 주었다는 걸 뒤늦게 안 거죠.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시모는 친정집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시모가 살고 있던 집은 저희 엄마 명의였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엄마에게 부탁을 해 사업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 자금을 모두 날려먹었고 엄마가 한 번 더 도와주는 조건으로 남편 명의로 있었던 시모 집을
엄마 명의로 바꿔줬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친정엄마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술문화를 즐기느라 사업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였어요. 뒤늦게 다른 채무자들이 찾아오고 난리를 피우니 엄마는 마지막 기회로 그걸 수습해주고 남편에게는 매달 다달이 돈을 받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편은 해외로 가면서 시모에게 대충 얘기를 했지만 솔직하게 말을 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지만 돈 없는 행동을 했고 모든 일의 원인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에게는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시모가 살고 있던 집도 결국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뒤늦게 시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용서해줄 마음은 한 번도 들지 않았죠. 결국 시모는 집에서도 쫓겨나고 결혼한 자식들 집에 돌아가면서 얹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요. 매달 지금도 꾸준히 엄마에게 빌렸던 돈을 저한테 보내오고 있는데 돈이 들어올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지금은 살고 있던 곳을 다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왔어요.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되면 당당하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결혼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까지 선택하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첫 결혼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진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동적으로 뒤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꿈꿔오고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점점 멀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돈 문제로 심각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지 못했었어요.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새롭게 꾸린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금전적인 여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힘들게 결혼을 한 만큼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실망만 안겨준 남편의 행동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하고 말았어요. 화를 내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해 답답할 뿐이었죠. 당신이 하는 행동을 봐봐.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금 어떻게 했어? 어머님이 여행 좀 다녀온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니까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무조건 200만 원을 보내드렸잖아.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돈 함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님이 지금도 충분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당신한테 돈을 받냐는 거야. 200만 원이면 우리 한 달 생활비 쓰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당신은 나랑 상의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돈을 벌면 뭐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 없는 거라고. 내가 벌은 돈으로 우리 엄마 효도 좀 시켜드리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그동안 같이 지내다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집안에 빈자리가 생기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돼?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금전적인 지원밖에 더 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도대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혼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나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잔소리만 늘어놓고 있잖아.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봐. 내 말을 들은 게 하나라도 있어? 대답을 해봐. 맨날 당신 엄마 걱정뿐이잖아.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매번 매달마다 어머님은 당신 돈을 뜯어갈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그걸 효도랍시고 더 퍼주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없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어머님한테 전화를 할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괜히 전화를 해서 시모의 기분을 망치지 말아달라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만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시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으신 시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한마디 하시길래 불만을 털어놨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도 정말 많이 참다가 연락을 드린 건데요. 매달마다 이 사람 돈을 가져가시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죠? 어머님은 여행 가신다고 이 사람이 한 달 힘들게 벌은 돈에서 200만 원을 그냥 가져가시면 저희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게 된다고요. 꼴랑 200만 원 가져갔다고? 지금 전화를 하자마자 난리를 치는 거야?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1년이면 2,400만 원이에요. 어머님이 놀고 먹고 즐기시는데 사용하신 돈이라고요. 그 돈을 저희가 모았다면 좀 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 한 달 월급 300만 원 겨우 넘는 거 아시면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돈 관리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네요. 내 아들이 효도 좀 하겠다고 용돈을 주는 건데 지금 그걸 막겠다는 거야?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어디서 시애미 돈줄을 막으려 하고 있어? 내 아들한테 받는 돈은 당연한 권리라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라. 그땐 좋게 말로 넘어가지 않으마. 시모는 남편이 주는 돈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결혼 전에도 돈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지만 저희가 부부로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 아시면서 시모는 전과 동일한 금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제 의견은 조금도 반영하려 하지 않으셨죠.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와 심각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자 남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제 핸드폰을 빼서 전화통화를 끊어버리는 어이없는 일을 만들어버리면서 시모한테 최대한 안 좋은 감정 억누르며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뺏어가는 순간 남편한테 모든 화를 쏟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남편의 돈 관리는 제가 하겠다고 설명하자 오발대발하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과 그날 한바탕 했는데도 해결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고 끝내 저희는 냉전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죠. 시모는 저희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듣게 되었는지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며 시댁으로 부르시길래
한 번은 부딪혀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시댁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시모가 받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할 것 같아 무조건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나는 내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중에 큰 돈이 나갈 때가 되면 내가 안 도와주겠니? 너희 시아버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 돈은 전부 다 저축하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꺼내지 않고 있는 거다. 며느리니가 뭘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너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족함은 없는 거잖아. 내 아들 월급 전부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때 네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다짜고짜 화부터 내서 나 또한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해 막말을 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서로 이해를 하고 조절을 하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방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때는 어머님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거친 모습을 보여드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용돈 받지 마시고 그냥 아버님께서 벌어오신 돈으로 생활을 하세요. 그럼 문제될 거 없어요. 저도 충분히 돈 관리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나중에 저희가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그냥 이 사람 돈을 제가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용돈을 받아오셨다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예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싶다는 건데 어머님은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무조건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하고 이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지금의 화를 불러오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앞으로 내 아들의 돈 관리는 전적으로 네가 할 테니까 용돈은 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라 이거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조금도 배려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는 저희들을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진 않았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많이 당황스럽다.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시모는 제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통해 누려오셨던 게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시모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조금도 없었고 오히려 시모와 저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지면서 해결하기보다는 안 좋은 감정을 조금씩 꺼내놓고 말았죠. 저는 정말 남편과 결혼하고 시모와 돈 문제로 싸우게 될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옆에서 계속 시모 편만 들어주면서 저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길래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항상 엄마 옆에 붙어 있었던 내가 없어지니?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시는 건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우리 엄마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시라는 거야. 여행이라도 좋은 거 보내드려야 어느 정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거 아니야. 당신이 나랑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우리 엄마 모실 것도 아니잖아. 당신 지금 말끝마다 우리 엄마라고 하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계속 애처럼 굴 거야? 왜 계속 나한테 실망만 안겨주는 건데? 내가 분명 얘기했지? 당신이랑 나는 결혼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망치고 계신다고. 한 달 용돈이 50만 원 정도였다면 내가 어느 정도 납득하고 받아들며 살았었겠지. 그런데 매달 200만 원을 가져가시면 결혼은 뭐하러 허락하셨냐는 거야. 그 이상 가져갈 때도 많으시잖아. 당신은 나랑 이룬 가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소꿉장난 하는 거야? 나는 당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도 중요하다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는 거잖아. 우리가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서로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줘야 하는 건데 엄마는 나한테 용돈 받기를 원하시고 나는 그런 엄마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우리 가족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좀 한 발 물러나서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신이 너무 속이 좁아서 우리 집안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엄마 표정을 봐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있어? 아들인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집안과 결혼한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시댁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스치게 되면서 차라리 미래도 없는 삶을 힘들게 붙잡고 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답일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죠. 대화조차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어머님 배만 불리고 있고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당신 배만 불리고 있으니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평생 동안 당신 밑에서 무료 봉사하느니 정신 상태가 제대로 박힌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뿐인 내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매일을 후회하고 있어. 차라리 우리 둘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서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효도하면서 어머님한테 한 달 고생해서 받은 월급 전부 바치면서 살아. 그게 당신 삶이라며. 나는 그 꼴을 보면서 살아갈 순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도 그게 좋을 것 같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랑 그만 살겠다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엄마, 지연이가 이젠 아예 정신줄을 놨나 봐요.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결국 내 입에서 아들한테 돈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나와야 그만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우리 집안의 행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그건 안 된다. 저를 붙잡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어머님도 옆에서 제잘거리는 며느리보다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새 며느리를 드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비정상인데 굳이 정상인 사람들 사이에 껴서 살아봤자 피해만 주는데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속으론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과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두 모자 사이에 질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뭐라도 얻지 못한다면 헤어질 걸 각오하고 갔었기 때문에 단호한 행동을 보인 저를 시모와 남편이 감당할 수는 없었고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시모는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기약도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걱정하고 계셨어요. 남편도 시모에게 서둘러 손주를 안겨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제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한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며 차후에 다시 만나서 조율을 하자는 대답을 받아내게 되었고 돈 관리 또한 제가 하겠다고 하자 시모는 고개만 끄덕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밀어붙인 만큼 어느 정도의 결과는 뒤따라와서 저 또한 격해진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은 시모와 남편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제가 관리를 하게 되면서 결혼 1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저축을 할 수 있었지만 시모의 불만은 또다시 터져 나왔어요. 여보세요?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랑 올 수 있니?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니? 꼭 와줬으면 한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친정을 좀 가봐야 해서요. 전화로 하실 수 있으시면 지금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너는 나랑 한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얼굴 좀 보자고 했던 거다. 무슨 말인지 대충 알고는 있을 텐데 언제 소식을 들려줄 거니?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려줘야 나도 약속을 지킨 보람이 있는 거지. 어머님, 이제 2달 지났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의견을 차단하고 지낸 시간이 1년이 넘었고요.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면 어머님의 태도가 바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각서라도 쓰시겠어요? 앞으로 용돈은 제가 얼마를 드리던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이가 벌어오는 돈은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임신하는 순간 제 인생도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보고 각서를 쓰라는 거야? 2달 용돈 안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면 내 노력을 알아줘야지. 이제는 각서까지 쓰라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됐다. 너한테 손주를 바라느니 그냥 아들 돈 내가 쓰고 만다. 거 봐요. 어머님은 제가 손주를 임신했어도 똑같이 행동하셨을 거예요. 최소 1년은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셔야죠. 아버님도 일하시는데 왜 그이한테서 돈을 더 받아가시려는 거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또다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 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 모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심적인 안정이 되어야 어머님한테 손주도 안겨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저를 도와주세요.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동안 남편한테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2달 참았다고 손주를 빨리 보여달라는 게 너무 억지스러워 보여 제가 시모의 행동에 믿음이 갈 수 있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자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던 거였어요. 솔직히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식당 일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는지 평소에도 약하셨던 허리에 디스크가 오게 되면서 수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전화를 받고 병원을 찾아가니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일정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와서 한다는 말이 디스크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하라는 충격적인 말을 대놓고 엄마 면전 앞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화를 내게 되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오자마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술 대신 허리 복대를 해주라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원래 나이 들수록 허튼 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용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결국 돈줄을 막아버렸는데 장모님한테는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 허리 한번 손대면 계속해서 병원비 나갈 텐데 나보고 지금 그 꼴을 보라는 거야? 당신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한데 돈을 사용하는 거랑 즐기기 위해서 흥청망청 돈을 쓰는 건 엄연히 다르다고. 그리고 내가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다 해결하시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뭔가 얼굴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신 어머님이랑 좀 전에 통화했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좀 전에 통화했다.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왜 당신 눈치를 보면서 용돈을 다 써야 하냐고?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힘들어 하시길래 이번에 기분 전환 좀 하시라고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드리고 오는 길이야. 앞으로 내가 일해서 벌은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동안 얼마나 서러우셨으면 300만 원짜리 피부숍 끊어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알아?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손주를 빨리 안겨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남편은 그동안 자기가 벌은 월급 모아놓은 통장을 내놓으라며 엄마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그런 사이의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고 남편을 끌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한계치에 다다르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분노한 모습에 잠깐 움찔거렸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절대 굽히지 않겠다며 저를 보면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떠나가 버린 상태였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희 엄마한테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보다 나이 들수록 커튼 돈 쓰면 안 된다고 허리복대나 착용하라는 남편의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시모에게 300만 원짜리 피부숍을 끊어줬다는 거에 이 사람과 살다간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 저희 둘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왔고 제가 부동산에 들어가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거리 한복판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명의로 된 신혼집 금매로 내놓고 이혼할 거라고 얘기하자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노랗게 떠서는 개거품을 물며 저를 붙잡으려고 횡설수설하며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언을 하고 있었네요.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당신 나랑 이혼할 거냐고? 극단적인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줄 뿐이야. 좋게 해결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벌써 못 볼 걸 다 봤는데 우리가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 능력도 없는 당신, 내가 왜 선택을 했는지 알아?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 선택했던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 어떻게 마련한 건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벌어모은 돈으로 장만해 주신 신혼집이라고.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한테 돈을 갖다 바치지 않고 모아두기만 했었어도 둘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겠지. 평생 당신 어머님 수발이나 들면서 살아가봐. 나중에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당신한테는 뭐가 남을 것 같은데? 결국 빈 껍데기만 남아서 당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겠지. 누가 당신같이 능력 없고 마마보이인 사람이랑 함께 살려 하겠어?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다. 남편은 제가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고 생각했는지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이혼을 결정했고 시댁 집안에서는 저를 붙잡기 위해 끝까지 말렸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국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것도 없었죠. 그런데 저와 이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지방에서 주말에만 잠깐 올라오시는 시부가 시모를 내쳤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려주고 있었죠. 시모는 시부가 그동안 벌어왔던 돈들 전부를 한 푼도 남겨둔 적 없이 모조리 시모의 사치를 위해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시부가 돈 문제로 저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부는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 물어봤는데 시모가 제대로 말을 못하자 추궁을 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입을 열었지만 그때는 이미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었죠. 매달 생활비 빼곤 남편이 벌어오는 돈과 시부가 벌어오는 돈으로 에스테틱 시술, 성형, 쇼핑, 개모임 여행 등 시모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가 결국 그 돈도 모자랐는지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게 됐다는 것까지 뒤늦게야 알게 되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가 버린 상황이라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지금 시부에게 붙잡히지 않으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부에게 걸리는 순간 뼈도 못 추리겠죠. 시모의 행동을 보면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집안의 가장과 남편이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시모는 아무 고생 없이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많은 돈을 탕진하면서 살아왔다는 게 너무 미련한 것 같습니다. 결국 시모의 끝은 시부에게 내쳐지게 될 거고 땅을 치며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겠죠. 그런 집안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작은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가정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자존심의 끝판왕인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딱 봐도 무슨 말을 하실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터라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네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달라진 제 삶에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형님과의 관계였죠. 저를 상당히 의식하는 게 느껴졌고 뭐든 저와 비교를 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항상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 모습이 저에겐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저와 반대로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뭐든 저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삶을 피곤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각자 만족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님의 성격이 제 삶의 걸림돌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네요.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관계 유지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제 인생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불안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 사연은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한 대가 제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피하다가 인도를 덮치면서 저희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결혼 생활한 지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를 떠나가 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정도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형님의 한마디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사람 인생 한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동서가 많이 힘들겠지만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야지. 세상엔 얼린 게 남자인데 아픔은 잠깐이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야. 혹시 알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게 이 사람 영정사진 앞에서 할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형님이랑 말싸움 하기도 싫고 그럴 만한 기운도 없어요. 이게 다 동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그렇게 흘리는 눈물 아무 소용없다. 기력만 떨어지는 쓸데없는 행동일 뿐이야. 눈물 흘리면서 오열할 시간에 최대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어?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날 계획을 가지던지 아니면 괜찮은 직장 알아봐서 하루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애라도 안 굶길 거 아니야. 의지할 곳이라곤 시댁 집안밖에 없다지만 서방님이 떠난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동서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게 자라와 놓고 또 그 길을 밟아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애도 생각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최대한 어렸을 때 아빠를 만들어줘야 커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인생살이가 불쌍하니까 이런 조언 해주는 거지? 나는 뭐 동수한테 관심 주고 싶은 줄 알아? 원래 삼류 인생이라는 게 그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봤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물려받고 살아오는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 흙수저가 금수저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동서도 지금의 인생을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서방님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산 사람은 일단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하시라니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참견하세요? 형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앞이 캄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데요? 장사하시는 거 돈벌이도 안 되셔서 맨날 전전긍긍 되시고 중내산에 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주버님이랑 싸우시잖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저보고 삼류 인생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더 삼류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버둥 치시는 것 같으신데요. 장례식장에 뒤늦게 나타난 형님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닌 제 속을 더 긁으려고 온 건지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장례식장에서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과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격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형님과 저와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야 형님은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과 마주치는 상황들을 피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제 아이가 곁에 함께 있어주길 바라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형님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될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형님의 얼굴을 안 보는 건 너무 당연했던 거고 시부모님께선 이런 관계를 풀어주려고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녁에 잠깐 얼굴이나 좀 보자고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뵈니 시부모님이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제가 온 걸 아시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리에 앉혀주신 뒤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해주셨고 그간 남편이 곁에 없어 우울했던 날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잠시 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감정은 다시 날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동서도 와 있었네? 음식을 보니까 이제 막 온 거야? 안 올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온 거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은데요. 아버님, 어머님 뵈러 온 거지. 형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형님이랑 제가 서로 웃으면서 얼굴 마주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만들 하고 너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큰며느리는 오늘 웬만하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힘들게 만든 자리인데 고생한 시애미를 봐서라도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작은 며느리한테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니 오늘만큼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오해 감정들을 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서방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동서가 여기 남아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수발 들면서 남은 인생 과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때 앞으로의 인생길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준 것뿐인데 동서가 민감하게 대응을 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했겠죠. 같은 여자로서 충고를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형님,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하필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떠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저희 집안 얘기까지 꺼내시는 건데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가 언제인데 그걸 거론하면서 제 삶이 삼류 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형님 인생은 인류인가요? 피장파장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남의 삶에 대해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형님도 가진 건 별거 없으시면서 맨날 있는 척하고 사치나 부리시잖아요. 아주버님께서 그이가 있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형님에 대한 불만이 아주 상당했었던 거 아세요? 힘들게 벌은 돈 분위기 타면 물 쓰듯이 쓴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나중에 큰 돈 들어갈 때 엄청 애먹는다고 형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관계 회복도 좋긴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억지로 받는 사과는 저도 싫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만큼 조용히 있다 갈 테니 형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저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의 성격 차이 문제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도 참 자존심 하나는 엄청 강한 것 같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서방님 밑에서 벌어먹고만 살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요즘 세상 다 학력 보고 사람 뽑지 않나? 부모님 잘못 만나 삼류 인생을 사니까
대학도 3류대를 나온 거잖아. 그러니 취업까지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조금이라도 있었어?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동서 인생의 날개 좀 다르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이꼽게 받아들여서 아버님 어머님 고생하게 만들고 정말 한심하다. 동서가 서방님을 잃은 만큼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 동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챙겨드려야 되는 상황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힘드실까봐 힘내시라고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필요한 거 사시고 두 분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바람을 쐬야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액수는 마음에 드세요? 누가 이딴 거 달라고 했니? 너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3류 인생이라고 그랬니? 작은 며느리의 사돈분들은 당신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한 말은 우리 집안도 3류 집안이라는 거냐? 내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세상을 떠난 내 아들도 3류 대학에 3류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남자를 만나서 작은 며느리가 불행해진 거니까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나라는 거잖아. 이런 망할 X를 봤나? 넌 그 입이 문제야.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어른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자 형님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돈 봉투를 챙긴 뒤 집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형님의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형님과의 교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만 따로 부르셨지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셨네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형님도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시숙에게 히스테리를 부린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님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형님만 빼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을 때 형님이 현관문을 박차며 들어왔네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모임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최대한 입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모르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끌고 가야 되겠어? 이제는 아예 막장으로 나가자는 거야, 뭐야?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뭐 이 집구석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은 줄 알아? 더러워서 인연 끊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끼고 살았더니만 조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여태까지 당신이랑 함께한 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잘난 사람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자.
우리는 그동안 너 눈치 보면서 안 살았는 줄 아니? 그래도 조금은 정신 차렸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삐딱선을 타고 있어? 2번 다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아들, 너는 어떻게 저런 철딱선이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둘의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결과만 통보해라. 하는 짓 하곤 삼류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삼류라는 거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나는 충분히 받아줬을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다. 삼류 눈에는 삼류만 보일 뿐이죠. 저를 놓치신 걸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방금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면 충분히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자존심 좀 그만 내세우시고 이제 그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다고 뭐가 좋아지는데요? 나중에 형님이 제일 크게 후회하실 테고 그때 돼서 잘못을 뉘우치셔봤자 이미 늦게 된다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때 잘못하신 부분 전부 인정하시고 다시 조용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동서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뭣도 없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얘기했지?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미래도 없는 집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과부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알아서 개척하며 더 능력 있고 좋은 남자 만날 테니까. 뭐가 좋다고 이런 집에 버티고 있는 거야? 아구 참, 돈 많은 남자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애 딸린 너 같은 여자 누가 만나주기라도 한다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시모는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뱉고 있는 형님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얼굴에 뿌려버렸고 그걸론 부족하셨는지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소금을 얼굴에다가 사정없이 뿌리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형님과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핸드백으로 저한테 마구잡이로 휘둘렀네요.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부는 결국 참지 못하셨는지 형님의 옷깃을 잡으신 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고 시숙한테 최대한 서둘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두 분의 관계를 속히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숙도 형님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시부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시댁의 창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며 창문을 전부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행동에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나자면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시댁에 사정없이 뿌려대고 있었네요. 형님은 라이터를 들었고 시숙은 급하게 달려가 형님의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를 낚아챈 다음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시숙의 손에 뺨을 허용하게 된 형님이 그제서야 난동을 멈췄지만 문제는 집안 곳곳에 뿌려진 휘발유 냄새였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숙은 형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손에 걸레를 쥐어줬네요. 집안에 뿌린 걸 당장 닦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뒤이어 경찰이 찾아와 형님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네요. 형님의 사돈 어른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는 대신 용서를 구했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시숙과의 관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만약 일이 더 크게 진행이 됐었다면 가족 모두에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고 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숙은 형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한 뒤에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나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네요. 대충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방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상가 주인 이름이 김봉남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동서 이름이라고 이분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이야? 네, 맞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개명전 이름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더 이상 상가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놓은 거예요. 형님이 8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동결된 월세를 내고 계셨잖아요. 그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세상 떠난 그이랑 결혼했을 때 많이 놀랐었는데 형님이 저희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계약 당시 제가 너무 바빠서 부동산에 계약 위임을 했었는데 그때 형님이 저희 상가에 들어오신 거였네요. 그때 제 이름이 김봉남이었고 그이랑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때 어머님이 이름을 개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김규희로 개명을 했던 거였어요. 형님이 제 상가에 들어와 장사를 하시는 거 왜 형님만 모르셨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형님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제 상가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질투를 많이 할 테고 저와 비교가 돼서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아주버님께 부릴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저도 굳이 제 입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상가도 제 힘으로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기고 떠나신 건데 제 것인 것 마냥 형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하셨고 이제 남남인데 제가 형님한테 더 이상 뒤에서 신경 써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삼류 인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마당에 저도 더는 배려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미 다른 분께서 상가를 계약하셨고 이제 제 소유가 아니니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원래 진작에 처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님이 매달 납부하시게 될 월세의 부담이 커질 게 뻔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될까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새로 바뀐 주인분이 정상적인 월세를 받는 거고요. 형님은 거기에 맞게 월세 납부하시고 생활하시면 되시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동서, 잠깐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다며? 나보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그이랑 이혼하면서 내가 챙긴 건 식당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 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방법을 만들려고 식당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매일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올려버리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려워진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 있는데 매몰차게 등을 돌리진 않을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나와 등을 돌려버린 상태라 이제 갈 곳도 없다고. 꼭 보란 듯이 성공해서 시대개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솔직히 형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뿐이지 음식에 소질이 없으세요. 그리고 상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원래 그 정도 월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손을 털었으니까 새롭게 바뀐 주인분께 사정을 하시던 아니면 식당을 처분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던 하셔야겠어요. 요즘 명문대 나와도 취업하는 게 힘들다던데. 형님도 앞으로의 인생이 참 막막하시겠네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요. 형님은 제 팔을 덥석 잡더니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절대 식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가를 운영할 마음이 떠나버렸고 그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님과의 지속적인 마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마음이 확고했었네요.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동네로 옮기려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서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새롭게 바뀐 주인분한테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네요. 새로운 상가 주인이 되신 분은 저와 꽤 오랜 친분을 쌓아오신 분이라는 걸 부동산에서 듣게 됐다며 제가 말만 잘해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며 버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오랜 시간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생겼다는 속마음을 꺼내셨네요. 그동안 시숙께서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형님이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오신 돈으론 지금까지 사치를 부리셨으니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형님이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부탁하는 것 말고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네요. 시부모님께도 찾아가 용서를 빌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형님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을 꺼낸 뒤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서 입조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잘난 건 하나 없으면서 남을 비하하며 깎아내리는 행동은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암덩어리가 빠져나갔으니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